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미국의 3월 첫 거래일 자체가 좀 흔들렸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반영할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에서는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표 자체도 뭐 견조하다라기보다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드디어 사실 뭐 기다렸던 건 아닙니다만 나올 게 나왔죠. 관세입니다. 관세가 끝난 게 아니었고 유예한 상황이었고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해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25% 수치도 나왔고요. 이제 조금씩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기대를 했었죠. 좀 더 약해지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감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오면서 관세에 대해 부담감, 심리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되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관세로 인해서 무언가 확 안 좋아진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PCE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되면서 주가도 좀 부담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거래일은 그래도 좀 좋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걱정을 했었죠.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걱정을 했었다가, 마지막 거래일에는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기술주 위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시장은 변동성을 사실 좀 키워갔죠. 이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였습니다. 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말에는 그래도 좀 잘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3월 첫 거래일은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다시 불안감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부진했죠. 관세에 대한 우려감. 사실 이 우려감이 2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2월 마지막 거래일은 사실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3월 첫 거래일부터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다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1%대에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은 2%대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가 하락에 가장 크게 좀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 심리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죠. 가장 단단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가장 좀 불안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진 그런 모습들을 엔비디아가 나타내고 있고요. AI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향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딥시크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AI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다. MS에 대한 투자 계획 일부 철회, 이런 부분들이 이 AI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같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크게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까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버틸 수가 없죠. 나스닥이 2%대 중반까지 하락폭을 좀 키워가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증시보다 하루 더 쉬었죠. 국내 증시 사실 2월 중순 정도만 하더라도 7거래일 연속 상승 이런 강한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월 20일부터는 외국인 계속 매도합니다. 지금 7거래일 연속 매도했고요. 오늘도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2월 19일에는 2671포인트까지 2700을 향해서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 사실 너무 좋아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죠. 그럴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느새 다시 2500선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까지 떨어졌습니다. 2532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지난 거래일을 좀 살펴보면 2월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이 1조 5,5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6천억 매도했습니다. 합쳐서 2조 원 좀 넘었고요. 개인만 2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사실 개인들만 좀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크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미국 증시 나스닥이 2%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3%대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사실 낙폭이 굉장히 컸죠. 뭐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2월 28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 10조 원대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할 때는 17조 원도 있었고요. 13조 원, 14조 원도 뭐 굉장히 좀 흔하게 있었는데 다시 주가가 2월 20일부터 좀 하락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2월 28일에는 장대 양봉을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이죠. 차트상으로는. 거래대금이 15조 6천억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상승률을 놓고 보면, 하락률을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들 좀 더 먼저 차익 실현 매물 좀 강하게 내세우고, 시장 불안하니까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려는 모습이 외국인과 기관에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찾아본다라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죠. 121선 하회했습니다. 121선이 2,539포인트였는데, 여기도 좀 하회를 했고요. 61선이 그 아래 있습니다. 2,507포인트니까, 61선 정도에서는 적어도 사실 지지가 될 가능성이 훨씬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약,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금요일 날 지난주에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하락보다는 좀 덜한 하락이 오늘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은 하겠지만 이 하락이 진정되는 게 오늘 사실 장중에 진정되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뭐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니더라도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60일선 정도를 좀 바닥으로 보시고요. 하락이 진정되는 시기는 뭐 오늘이나 뭐 아니면 내일 정도 좀 단시일 내에 진정이 될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근데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이 좀 필요하겠죠. 반등의 시기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락은 오래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좀 불안합니다만 뭐 환율도 그렇고요. 환율도 사실 14원 70점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크지 않고요. 미국 시장도 우선은 불안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많이 내놓았다. 그런데 또 사실 시간 지나고 보면 다시 정신 차리고 보면 좀 가격이 싸거든요. 실적들은 그렇게 많이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하락을 굉장히 크게 두려워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엔 두려워하지 말자. 국내장에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미국 증시 밀린 거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덜 밀릴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반등보다는 진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라고 전략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오늘 미국장도 첫 거래일이지만 국내장도 첫 거래일입니다. 3월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3월이 사실 불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월도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 3월도 불안하게 좀 시작을 하면서 3월 이때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사실 3월엔 리스크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리스크 많은데 3월 첫 거래일 좀 불안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죠. 3월 같은 경우는 우선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것이고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트럼프 관세, 일부 좀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당연히 흔들리겠죠. 이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림이 어느 정도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느냐, 조금 덜 흔들리느냐, 아니면 흔들렸는데 조금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사실은 이 3월에 그러면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느냐. 사실 한국을 봤을 때 뭐 공매도, 탄핵, 뭐 관세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모습들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주제들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죠. 그런데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수급, 그러니까 사실 주식도 똑같죠. 어떤 주식이 오르냐, 누군가가 많이 사면 올라갑니다. 어떤 주식이 떨어지느냐, 누군가가 많이 팔면 떨어지죠.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큰 틀이고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도 중요합니다만 환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특히나도 환율이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3월에도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원화가 약세가 나타났지만 3월을 한 달을 좀 놓고 본다라면 완만하게 원화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400원을 훌쩍 뛰어넘었었던 환율이 사실은 좀 안정되다가 최근 한 이틀 동안 다시 좀 변동성이 좀 심해졌는데 3월을 놓고 보면 완만하게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가 강세가 된다. 외국인들의 이 국내 증시 매수 요인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서 몸살은 조금 앓겠습니다만 이 단기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요인을 거치고 나면 원화가 점진적으로 강세가 되면서 다시 한번 지수는 그러니까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3월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기사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공매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좀 더 좋다. 사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죠. 기관들도 많이 하고요. 이 공매도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이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면 단기 변동성 분명히 있습니다만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후에는 다시 어떤 섹터를 찾아가냐? 다시 그 전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계속 강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이전에 강했었던 sek터 그리고 이익이 올라가는 섹터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실적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불안할 때 이익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익단이 좀 더 올라가는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섹터들이 좀 긍정적이고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산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바이오, 엔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같은 이런 섹터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조선 섹터 사실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 조정을 받았더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속도는 실적이 성장하는 이런 섹터들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심주로는 카카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와 비교가 많이 되죠. 네이버와 카카오. 사실 붙여서 네카오라고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교를 봤는데 실적 면에서 놓고 보면 네이버가 훨씬 좋습니다. 네이버의 실적 성장 속도가 더 좋고요. 실적도 꺾일 때도 훨씬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25년도는 실적이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카카오는 실적보다는 좀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AI 서비스에 있어서 네이버보다 좀 더 적극적이죠.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AI 메이트라든지 오픈 AI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SM을 비롯한 여러 콘텐츠의 부분들을 큰 사업부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있어서도 수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나 볼까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이죠. 1차적으로는 47,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악재가 될 거로 보십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한국은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데요. 중국은 계속적으로 좀 고립이 될까봐 이 부분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무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개방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한령, 특히 엔터라든지 무형의 자산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을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좀 제재를 하기는 쉽진 않죠. 문화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열려질, 중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 유형의 자산들 이런 부분들이 넘어갈 때는 수출을 한다.
그럴 때에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자산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강해질 때마다 좀 긴장을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무형의 자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을 좀 더 갖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속보와 관련해서도 바로 또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좀 전에도 한알령 말씀을 드렸었는데 게임주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 같은 경우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 핸드헬드 시장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보면은 게임은 6개월 전부터 3개월, 1개월, 일주일 이렇게 딱 줄여가면서 점점 낙폭을 줄여가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되게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까지는 안 나와서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잘 버텨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잘 버텨주고 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게임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국내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 와중에도 게임주들은 많이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주가가 좀 잘 버텨준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 그러면 사실 이전에는 PC 게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핸드헬드, 그러니까 뭐 조이스틱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포터블 휴대용 게임기라고도 하고요. 뭐 UMPC라고도 불리는데 이렇게 휴대용 핸드헬드, 손으로 무언가 조작을 하는 이런 게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핸드헬드 게임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뭐 닌텐도만이 거의 유일하게 이런 이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외의 게임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죠. 이 밸브사의 스템덱이 핸드헬드 시장을 재점화시켰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스위치 2까지 다 가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시장이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좋았다가 핸드헬드로 다시 넘어가는 이유는 플랫폼, 여기에서 저기로,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까지도 좀 호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헬드 게임도 모바일 게임이나 다른 게임들보다 뒤지지 않는 이런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핸드헬드 게임이 모바일보다는 좀 사양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 경쟁력까지 좀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PC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콘솔 게임들에서 뭐 독점 게임들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여기에서 핸드헬드 게임이 플랫폼 호환이 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고 하드웨어 성능까지 올려주면서 이 핸드헬드 시장도 같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헬드가 죽어 있었다가 새로 시장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그럼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보면 검증된 이런 어느 정도의 이 성능, 그러니까 재미 이상 그리고 사양 이상을 가진 콘솔 게임의 개발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콘솔 게임의 시퀄을 개발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회사들이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인디게임 라인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좀 대형사들, 국내 같은 경우는 대형사들만이 이런 게임 개발 인력들을 보유하고 인디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죠. 사실 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게임들을 개발하거나 메인 게임들을 유지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형사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크래프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만 거의 놓고 바뀌었기 때문에 NC소프트 리니지 얘기랑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죠. 피크아웃, 그리고 이 게임이 잘 안 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25년도 매출 예상치 놓고 본다라면 피크아웃 오히려 확 불식시켜줄만 합니다. 매출액이 약간 17%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1조 3천억 원대로 한 15%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피크아웃 오히려 많이 줄여드릴 수 있고요. 3월부터 여러 이 게임들이 이 다작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현금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들에 대한 개발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 게임 배틀그라운드 잘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게임이 추가적으로 더 가세한다라면 플러스 알파의 기대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사 중심으로 게임주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크래프톤 어느 정도 상방을 내다보십니까?
네, 사실 크래프톤은 외국인도 뭐 매수를 종종 합니다만 기관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죠. 기관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와 같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정 받을 때도 크래프톤 조정받지 않고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35만 원에서는 매물 소화의 시간들을 조금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이전 고점이죠. 3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와 관련해서 크래프톤 목표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심주로는 CJ 대한통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배죠. 사실 CJ 대한통운. 근데 택배 시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순수 택배만 놓고 보면 이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었죠. 그러다가 합종년에 택배 회사들이, 물류 회사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한번 시장이 좀 좋아지는, 택배 기업들 위주로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이제 택배 시장은 3자 물류입니다.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와 자원을 CJ 대한통운이 이어받아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도 좀 더 잘하는 전문 기업에 위탁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3자 물류 보시면 되겠고요. 3자 물류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 아웃소싱 트렌드 확산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건 CJ 대한통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 주치를 배송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3자 물류 시장은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들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고, 그 첫 번째 수혜로 CJ 대한통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바닥권 8만 원에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3자 물류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는 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11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3월과 관련해서는 3월 전체 전략 환율을 좀 잘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고, 카카오입니다. 목표가 47,000원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게임에서는 대형주 보자입니다. 크래프톤 목표가 39만 원. 마지막으로 운송 쪽에서 CJ 대한통운 11만 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